29페이지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329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읽었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처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태, 주요 상태를 통해 그 상태에 처한 노동자의 처지를 살펴보자. 1번, 사회의 부가 쇠퇴하면 노동자가 가장 손해를 입는다. 사회가 번영하는 상태에서 노동자 계급은 유산자 계급만큼 이익을 볼 수 없는 반면, 사회가 쇠퇴할 때에는 노동자 계급만큼 손해를 입는 이들은 없기 때문이다. 자, 사회의 부라는 게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뭐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사회의 부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죠. 이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애덤 스미스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부는 노동 생산물이에요. 노동 총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각각 거두는 모든 이익들을 합쳐서 사회의 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는 임금으로 이익을 얻겠죠. 자본가는 이윤으로 이익을 얻겠고, 토지 소유자들은 지대로 이익을 얻을 겁니다. 이걸 총합한 게 이제 사회의 총생산, 사회의 부라는 건데, 사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죠? 노동자들이 노동한 데에서 나와요. 노동 생산물을 그렇게 세 가지로 배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노동 생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의 1인당 연간 생산물은 전 국민이 노동할 때 발휘되는 기교, 숙련 및 판단에 의존하고 유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의존한다. 이렇게 적습니다. 즉, 사회에 부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 그 생산 수단의 기교, 숙련, 판단이 성숙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회의 부가 쇠퇴한다라는 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요. 그건 생산되는 노동의 산물이 적다라는 얘기이겠죠.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부의 쇠퇴 과정이 단속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의 쇠퇴가 갑자기 일어난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지진으로 인해서 사회의 부가 쇠퇴한 어떤 국가 A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국가 A의 노동자들이 일단 많이 죽었겠죠. 공장은 물론이고 토지까지 무너지고 다 오염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력, 그리고 그 노동력을 생산물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 수단까지도 고루 무너진 상태이죠. 이럴 경우에는 국내에서 멀쩡한 물건을 만드는 일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상품 생산에 필요한 조건들 자체가 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노동자들의 완전 고용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공장 숫자부터 적어졌는데 그 공장마저도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일 테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국가 A는 택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적은 양과 질의 재화로 근근히 먹고 살면서 굶어 죽는 인구들을 도태되게 내버려 두고 완전히 작은 사회로 스스로 몰락 및 축소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고를 바보는 없겠죠. 두 번째 선택은 어떻게든 현재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재화를 유입시키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온 물품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고른다고 치면 이 국가 A의 시장에는 해외 상품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A의 상품을 공급하는 외국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선진적인 공장, 뭐 기술력, 값싼 노동력 등등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게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예요. 그러므로 국가 A는 국가 B에 싸고 질 좋은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당장은 B의 상품에 의존을 해야 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도 상품의 가격을 덩달아 낮추거나 B보다 더 낮추어서 B국의 외제 상품들에 대항해야만 할 겁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회 인프라를 회복을 해야 되고 공장도 다시 지어야 되고 자체 신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품의 양과 질 모두를 증대시키고 B로부터 어엿하게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장기 혹은 더 장기적인 플랜이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B의 산물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싼 값으로 승부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깎는 과정에서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가? 당연히 땅값이든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든 자본가가 거두는 이윤이든 이들 중에서 어떤 거를 깎아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다시피 여기서 제일 먼저 깎이는 거, 제일 먼저 감산되는 것은 노동임금입니다. 자본가들이 먹는 비율이 적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이 일어날 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 늘어나는 사회에서조차 노동자들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를. 이제 부가 늘어나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이는 유일하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자본가 사이에 경쟁이 일어난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한다. 하지만 우선 노동임금 상승은 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한다. 노동자는 더 많이 벌려고 할수록 자기 시간을 더 희생하고 모든 자유를 모조리 양도하여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예 노동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수명은 줄어든다. 이러한 수명 단축은 노동자 계급 전체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공급이 계속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네, 물론 이제 노동자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계급은 철저히 몰락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자신의 한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여기 조금 이상하게 읽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예 노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 탐욕스러워서 그런 거냐. 시절이 좋고 임금도 늘어났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먹고 살만한 거 이외에도 사치를 부리고 싶고 많은 걸 가지고 싶은 탐욕스러운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예처럼 갈아 넣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느냐 그런 얘기냐 그렇게 읽으면 좀 곤란하죠. 그렇게 읽지 않기 위해서 아까 A 국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A 국가의 부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풍년이 들었든지 A 국가에서 뭐 천재적인 기술자들이 양성이 돼가지고 생산 단가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기술을 뭐 자체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도 자본주의가 많이 써먹은 방법이지만 옆 국가 C를 전쟁으로 찍어 누르고 식민지로 삼아서 그들의 부를 빨아먹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 증가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부가 늘어났다는 것은 노동 생산물의 총량이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회의 부가 증가했다는 것은 재화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고 산업이 발전하고 확장되는 만큼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확장된 사업에 노동자들을 더 충원해 넣으려고 하겠죠. 기업가들은 이제 노동자들을 유인하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승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할 테고요. 노동자들은 그 상승된 임금으로 상승된 구매력을 누리겠죠. 구매력이 증가한 만큼 그에 상응하게 또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상품의 가격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임금의 수준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응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가 쇠퇴했던 상황보다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면적인 번영에서 분석을 그칠 마르크스가 아니죠. 그 표면 안에 사실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시 밑에 구절을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나아가 사회의 부는 언제 늘어나는가? 나라의 자본과 소득이 늘어날 때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오직 알파, 많은 노동이 함께 축적될 때 가능하다. 자본은 축적된 노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동자 수중에서 그의 생산물을 점점 더 많이 빼앗고 그 자신의 노동이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되어 노동자와 대립하며 노동자의 생존과 활동의 수단이 점점 더 자본가 수중에 집중될 때 가능하다. 자,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말크스는 사회의 부가 증대한 표면적 현상과 그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가 증대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들을 따져 묻는 게 자기의 목표임을 드러냅니다. 즉, 풍년이 들었다든지 기술이 개발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사회의 부가 늘어난 원인이다라고 뭐 지목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의 부가 증가한 원인이 되기 위해서 애초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전제. 사회의 시스템적 조건이 엄존한다는 거죠. 새가 날아갔다. 그 원인이 뭐냐? 누가 돌을 던져서 그래. 라고 하면 돌 던진 게 원인일 수 있지만 돌 던진 게 새가 날아간 거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에게 날개가 달려 있어야 되죠. 새에게 날개라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알파부터 한번 보죠. 자, 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생산물을 늘려야 되니까요.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이 증대돼야 됩니다. 즉, 산업의 기반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형편이 나아져야 돼요. 그리고 자본가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불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늘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의 실체는 마르크스가 말하건대 그 자체로 축적된 노동입니다. 사회의 부는 자본가 노동자,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부의 총합이고 이 모든 것들을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것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일부를 자본가들이 착복한 게 자본이라면 자본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실제 노동으로 생산하는 유용한 사용 가치를 화폐를 매개로 해서 교환할 수 있는 양적 가치로 바꿔야 돼요. 이 시스템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중에 다수의 분량을 떼어서 자본가들이 점취하는 것들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즉, 자본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산업 규모가 커졌다라는 단순한 관측 이전에 이미 노동자들로부터 착복하는 금액이 있었고, 착복하는 비율을 점점 늘려나갔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규모가 적어서 10을 생산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어떤 공장 시절에는 뭐 자본가와 노동자가 뭐 이를테면 5대 5로 나눠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친절한 자본가는 없겠지만 5대 5로 나눠 먹었다고 해보죠. 근데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100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이 나눠 먹기 비율 5대 5를 유지하는 자본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본의 증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본가는 이 나눠먹기 비율을 이를테면 9대 1 정도로 조정을 해서 노동자에게 10을 던져주면서 옛날에 네가 5를 먹었을 때보다 두 배나 오른 금액이라고 이제 꼬드기고 자신이 90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모든 성장은 이렇게 더 심화된 비율의 착복을 이미 의미하고 있어야만 자본의 성장이 관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부의 격차는 심해질 것이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불리한 고용 조건을 들이밀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이 불리한 착복 기준이 고착화되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에서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속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알파라는 것은요, 또한 반드시 필요한 근저에 있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분업입니다. 베타를 읽어보죠. 자본 축적은 분업을 늘리고 분업은 노동자 수를 늘린다. 그냥 뭐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점점 더 순전히 기계와 비슷한 특정 노동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의 추상적 노동이자 위장이 되고, 더 변덕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마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확장이 된다고 해서 땡이 아니고, 그 산업의 확장이 분업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근본 구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경제적 빈부 격차가 커진 자본가가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해보자고요. 옛날에는 5대5로 착복했는데 이제 9대1로 착복을 해요. 그래서 점점 빈부 격차가 심해요. 근데 노동자가 단지 그런 상황만 있으면 사실 아쉬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고당한 노동자가 만약에 모든 노동의 절차와 과정을 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고급 노동자라면 기업 바깥으로 나가서 알아서 자기가 자급자족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높은 가치를 무기로 삼아서 얼마든지 다른 사장님하고 고용을 협상할 수 있고 그 테이블에서 나름의 갑의 위치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 착복의 비율이 커지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들을 완전히 종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분업화가 필수죠. 그들을 못을 박고 버튼을 누르는 그런 단순한 일에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노동자들을 공장 바깥에서는 패난자로 못 만들고 쌀 한 포대 자신의 손으로 못 만드는 무능력자로 만듦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를 등에 업고 변덕을 막 부리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노동자는 자급자족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공장에 굴종적으로 취직해야 합니다. 그의 노동은 얼마든지 배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점점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적 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 적어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업화가 야기한 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 경제학자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학 이론의 핵심 쟁점이 뭐죠?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이 일단 기본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동물은 당연히 뭘 선택하냐면 경쟁적으로 선택해요. 누가 점유하기 전에 먼저 점유하기. 누가 더 싼 값에 사기 전에 내가 더 싼 값에 사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경쟁의식이라는 게 본성이라고 제멋대로 가정해버린 거예요. 자, 여담이 좀 샜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분업을 통해서 노동자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경쟁의식이 산출됩니다. 자, 각자가 대체 불가능한 스킬 A, 스킬 B, 스킬 C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필연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지만 모두가 못 박는 일만 하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스킬 A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서로를 잠재적이고 명시적인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바로 이 노동자들에게 이런 경쟁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요.
자, 이제 간말을 읽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